우리 세법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가 지출했을 때 그 지출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. 내가 필요한 지출이라면은 그 지출을 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게 현명한 건데, 반대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다?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. 첫 번째, 이제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.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배우자 각각에 대해서 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좀 달라졌는데요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있고, 두 번째는 기존에는 우리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줬었는데, 올해부터는 7천만 원을 초과할지라도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점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가 달라졌습니다. 기존에는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, 공제율도 기본적으로 15%로 상향이 되었고요. 최대 17%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. 우리 기존 세법에서는 2인 이상 자녀가 있다면 30만 원 공제를 해줬다면 이제 5만 원을 상향시켜서 35만 원이 됐다. 즉 5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보통 집을 사면은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. 과거에는 이 공제 금액이 최대 1,800만 원까지 됐다면, 현재는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기간에 따라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상향됐다는 점. 그리고 올해 즉 24년부터는 원래 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요건이 있습니다. 과거에는 5억까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억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저축이 있습니다. 기존의 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이 300만 원 상향되었다. 아마 청약저축이라든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적용받고 있다 보니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쓸 때 제일 많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는데요.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본인의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그 초과부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. 우리 세법에서 이 25%를 차감할 때 카드 사용분을 우선적으로 차감을 합니다. 만약에 나의 급여가 2천만 원이다? 그럼 여기 25%하면 500만 원이잖아요. 그럼 500만 원만큼은 카드 쓰시고 나머지 초과분은 현금용 수준이나 체크카드 쓰시는 게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각종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잖아요. 비행기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든가. 그러니까 25%를 채우실 때는 이런 카드 마일리지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. 이런 카드 혜택 같이 보셔서 세금을 줄이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세금을 좀 덜 줄이더라도 카드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나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줄 모르고 만 60세가 넘으셨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봐서 인적공제를 넣었다던가, 반대로 나의 자녀와 관련해서 아직 20세가 안 됐다 보니까 소득공제를 넣었는데, 요새는 유튜브 이런 걸로 또 소득이 발생하기를 하잖아요. 인지하지 못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, 이런 게 있습니다. 내가 올해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집을 구입했어요. 그러면 기존에 내가 지급했던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우리 세법에서는 안타깝게도 연도 말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, 원금에 대한 공제를 못 받거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. 실손 의료보험금을 무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과다 공제액에 대한 추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되냐? 결론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좀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가능하다. 그래서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 꼭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안내 드리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질문이 오세요. 연도 중에 이직하신 분들, 중간에 이직하다 보니까 소득이 두 가지 발생하시는데, 그럼 연말정산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본인이 원래 다녔던 회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다 합쳐서 연말정산 하셔야 되거든요. 대부분 그 퇴사한 회사한테 그 자료를 받기 민망하다 보니까 이직한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나중에 좀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럼 어떡합니까? 라고 질문이 오시면은, 연말정산 기간 때는 전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을 알 수가 없지만 5월달이 됐을 때는 알 수가 있어요.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말하는데요. 그때는 본인의
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모든 소득이 다 오픈되다 보니까 그때 잘 신고하시면 된다. 올해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 제공에 대해서 좀 시스템 개편을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혹은 그 외 소득이 있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다, 혹은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, 이런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근로자는 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서 미리 실수를 방지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디까지나 24년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요. 즉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지만 하반기에는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입니다. 국세청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나 괜찮네, 안전하게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아도 되네,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노후 대비 측면에서 어차피 좀 미래를 대비하겠다, 이런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 15%도 받고, 또 요즘 연금계좌 잘 나와 있잖아요. 이런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과 결합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도 있고, 이렇게 꼭 먹고 말 먹기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 내가 노후도 대비할 거고 중간에 이 연금계좌를 해약하지 않겠다, 이 두 가지가 중심이 잡힌다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청약저축을 추천드리죠.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가장 손쉽게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, 마지막으로 본인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다,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세법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가 지출했을 때 그 지출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. 내가 필요한 지출이라면 그 지출을 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게 현명한 건데, 반대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다?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. 내가 마침 지출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아,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오로지 세금을 위한 공제는 잘 계산해 보셔야 된다.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다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홈택스가 정말 잘 돼 있어요. 근로자를 위해서 각종 Q&A부터 시작해서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내가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홈택스를 잘 활용하시면 모든 내용을 본인 스스로 챙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